지식을 탐구하는 시간, 당신이 사랑하는 책방, 책방지기 미네르바입니다. 스탕달, 여러분은 스탕달에 대해 잘 아시나요? 스탕달이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작가입니다. 그의 본명은 마리 헨리 벨입니다. 소설 적과 흙, 파르무의 승원 등으로 잘 알려져 있죠. 스탕달은 그의 인생을 몽상하는 데 행복의 추구에 예술과 사랑에 바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그는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는데요. 정말 그가 사랑하던 어머니의 죽음 이후로 그는 자신이 경멸하던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던 할아버지와 함께 그르노블에서 살면서 억압적인 유년 시절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육군 중사로 예편한 그는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시조로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원정 이후 이탈리아 예찬자가 되었으며 독특한 연애관을 바탕으로 쓴 최초의 소설 아르망스를 써서 문단에 등장을 했습니다. 최초의 사실주의 소설이라 불리는 적과 흙을 써서 왕정복고기의 특권 계급에 도전을 했고 파르무스의 승원에서는 전제군주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퍼붓기도 했던 작가입니다. 오늘은 그의 작품 적과 흙에서 보여지는 사랑의 밀고 당기기의 딜레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매우 능력이 있으나 집안은 별로고 야망과 열정이 넘쳐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 위선적일 때도 있지만 무조건 속물적인 사람들은 경멸을 하고 사랑에 목숨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랑에 대해 한없이 냉정해질 수 있는 사람. 외모도 준수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그것을 즐기면서도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을 내심 하찮게 여기는 사람. 착하고 선량한 사람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드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불의나 부조리에 대해서는 불같은 기질이 튀어나와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곁에 두기 힘든 사람이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이런 사람은 늘 긴장해 있고 튀어오르기 직전의 상태라서 권태나 무기력은 전혀 없습니다. 대화를 나눠도 재치가 넘치고 종종 냉소를 동반한 유머를 구사하는 것에 놀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연인으로서는 어떨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성실한 연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은 열정과 냉정 사이를 오가면서 상대를 당혹스럽게 하는데 이런 당혹감이 은근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최적화 연인은 역시 열정과 냉정 사이를 오갈 수 있는 대단한 재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의 리듬을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꾸준히 성실한 사랑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영원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면서도 사랑의 통합장이 공존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과 흙에서 줄리앵 소렐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외모가 뛰어나고 암기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통찰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재빠르기조차 합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그 용모와 자질, 재치로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소설에는 줄리앵의 성격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가령 높은 기계를 타고났다든지 성격상 성공을 하지 못하면 남에게 박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든지 중용이라는 게 없으며 자신의 과오에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 약점이라든지 자존심 덕분에 그의 말투에는 아랫사람 같은 비굴함이 전혀 없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18세의 줄리앵은 베리에르 시장인 레날시의 아이들 가정교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레날 부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스캔들 때문에 레날 씨 집을 떠나 장송의 신학교로 떠나게 됩니다. 다시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고 라몰 후작의 비서로 일하게 됩니다. 일단 라몰 후작이 줄리앵에 대해 생각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시골뜨기들은 파리에 오게 되면 모든 것에 감탄하기 마련인데 이 청년은 모든 것을 증오하고 있군. 다른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지만 이 청년은 그렇지도 않거든. 바보같이 오히려 이 청년을 바보라고 여긴단 말이야. 게다가 이 청년은 독창성이 있어. 친아들처럼 여겨도 뭐 어떻겠는가. 라몰 후작의 시림 덕분에 줄리앵은 그 집안의 일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던 중 라몰 후작의 딸 마틸드와 사귀면서 그녀를 임신시키기까지 합니다. 라몰 후작은 자기 딸의 남편이 될 수밖에 없는 줄리앵에게 고위직을 맡기기로 했으나 그때 줄리앵의 과거 소행이 적힌 레날 부인의 편지가 도착하면서 모든 일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존심 빼면 아무것도 아닌 줄리앵은 모욕감 때문에 격분해 레날 부인을 찾아가 그녀를 저격합니다. 다행히 레날 부인은 가벼운 상처만 입지만 줄리앵은 그 사건으로 모든 야망이 무의미하다고 여기고 기꺼이 사형 선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일로 줄리앵은 자신이 레날 부인을 사랑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 감옥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줄리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이상적인 생활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요. 많든 적든 내게 불쾌감을 주는 당신들이 그 시시한 험담과 현실 생활의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은 나를 하늘에서 끌어내릴 거요.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죽어요. 그러니 나도 내 나름대로 죽음을 생각하고 싶을 뿐이요. 하지만 줄리앵이 정녕 야망을 버린 것일까? 어쩌면 마치 포화 용에게서 결정이 생성되듯 야망이 넘쳐서 그 야망 자체를 초월해 버린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 속된 야망을 버리는 것 자체가 줄리앵에게 진짜 야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존을 지키는 것이고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는 감옥에 들어간 후 지금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로써 모든 걸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도 유머를 구사합니다. 감옥에서의 가장 큰 불행은 안에서 문을 잠그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순간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고독이었습니다. 이 23의 멋진 남자는 고독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처럼 될 수 없었던 사람. 남들이 쫓는 세속적 부귀 영화가 헛됨을 알았고 그래서 자신은 뭔가 진짜의 것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 자기보다 서너 살 어린 완벽한 미모의 최고 집안의 막내딸이 아니라 자기보다 12살이나 많은 유부녀, 그 첫사랑을 진짜로 여겼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줄리앵 소렐이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역시 줄리앵이고 그 다음이 마틸드입니다. 마틸드는 남자를 두드러지게 하는 건 사형 선고뿐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건 허영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무도회의 여왕이었지만 그것조차 밋밋하게 느꼈습니다.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영웅의 자리 말입니다. 그 영웅이 비극적 영웅이라 해도 그녀는 그 자리를 욕망했습니다. 줄리앵에 대한 마틸드의 첫인상은 이렇습니다. 저 사람의 눈에는 어두운 불길이 가득해 변장한 왕자 같아. 눈초리는 훨씬 더 거만해 보이는걸. 그러니까 마틸드는 어두운 불길, 거만한 눈초리 때문에 줄리앵에게 반했고 줄리앵이 다른 모든 사람을 경멸했기 때문에 자신은 줄리앵을 경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틸드는 줄리앵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죠. 그 위험이 따르는 사랑을 결심한 다음부터
그녀는 더 이상 권태롭지 않다고 느낍니다. 얼마나 기가 드센 아가씨입니까? 게다가 그녀는 변덕까지 심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마틸드는 줄리앵을 모욕하는 말을 뱉어버리는데요. 그러자 줄리앵은 갑자기 칼을 빼듭니다. 그런데 마틸드는 이 순간 너무나 새로운 감동에 행복해지기까지 합니다. 애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열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줄리앵처럼 냉소적이기도 합니다. 살롱의 무도회에서 둘이 나눈 대화를 보겠습니다. 마틸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런 무도회며 향연을 장자크 루소 같은 철학자의 눈으로 볼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소동은 당신의 마음을 끌지 못하고 놀라기만 하죠. 그러자 줄리앵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 장자크 루소가 상류사회를 판단하려 했을 때 그는 바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상류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벼락출세한 하인 같은 마음으로 상류사회를 보았습니다. 줄리앵은 자신을 루소에 빗대는 말에 과찬이십니다 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쾌해하면서 루소가 벼락출세한 하인이었다고 비판합니다. 요컨대 자신은 그 벼락출세한 하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에 마틸드가 감동했음은 물론이며 그 감동을 표내지 않은 것도 물론입니다. 줄리앵과 마틸드의 연애의 세계는 온건한 연인들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둘의 첫 정사는 줄리앵의 목숨을 걸고 마틸드의 방 안으로 사다리를 타고 가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다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하인의 눈에 발각되어 총살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럼 이런 강경파 연애를 쓴 작가 스탕달은 어떠했을까요? 스탕달이 경험한 연애 중 가장 강렬한 연애는 1818년 밀라노의 사교계에서 만난 이혼녀 마틸드와의 20년에 걸친 연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과 흑의 마틸드와 이름이 같죠.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실적 사랑에서 마틸드는 스탕달의 짝사랑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20여 년간 마틸드를 혼자서 흠모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스탕달 자신은 둘이 서로 사랑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스탕달은 마틸드에게 무수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는 내가 조만간 하루 저녁나절에 15분간만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감히 청한다면 그것을 무례라고 여기시겠습니까? 나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스탕달이 쓴 연애론과 전혀 다른 뉘앙스죠. 연애론의 그 자신만만한 문체와는 완벽히 상반됩니다. 연애론은 1822년에 출간되고 적과 흑은 1830년에 출간되었으니 스탕달은 8년이 지나 마틸드를 자신이 사랑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했던 여자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과연 소설은 때때로 현실의 구멍을 납땜하는 훌륭한 매체가 되는가 봅니다. 다소 심약해 보이는 스탕달이 어떻게 그토록 강하고 매력적인 줄리앵을 창조해냈는가 싶지만 스탕달에게도 불같은 성격이 있었나 봅니다. 그는 마틸드가 있었던 밀라노를 떠나면서 권총으로 머리를 쏘아버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저출산 시대에는 혼전 임신이 오히려 환영받는 듯한 분위기가 되었지만 그것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일종의 합리화일 뿐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여전히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적과 흑에서 마틸드의 재치가 빛난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안 순간 취한 조치였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최고 권력자인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도 8장이나 되는 장문으로 말입니다. 그 편지의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숙고하신 뒤 조치를 취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 저는 제가 해야 할 고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한 건 저였고 유혹한 것도 저였으니까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고매한 영혼을 물려받았기에 평범하거나 그렇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질 수 없었어요. 왜 아버지는 저희 눈앞에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을 놓아두셨나요? 저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로서 노여워하시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친구로서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는 제 아이의 아비니까요. 만일 아버지께서 너그럽게 우리에게 생활비로 6,000프랑을 허락하신다면 감사히 받을게요. 그가 아무리 낮은 지위에서 출발하더라도 나중에는 높은 지위에 오를 것임을 저는 확신해요. 그 사람과 함께라면 신분의 비천함도 두렵지 않아요. 만일 혁명이라도 발발하면 저는 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해낼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마틸드는 편지에서 아버지의 유전자 때문에 줄리앵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줄리앵에 대한 아버지의 높은 평가가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 아버지로서 노여워할 수는 있지만 친구로서는 여전히 사랑해달라는 것, 아이의 아비인 줄리앵에게 생활비를 주면 감사히 받겠다는 것, 줄리앵이 나중에는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다 담았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다시 혁명이 일어나면 줄리앵이 부르주아로서 귀족인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여서 혁명기에 망명한 적이 있는 아버지의 두려움을 이용한 것도 대단한 전략입니다. 마틸드는 자기 어머니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을 마틸드의 아버지 라몰 후작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임신이 소문으로 처리되는 것을 원치 않고 숙고해야 할 일생일대의 사건으로 신중하게 해결될 수 있는 고귀한 일로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임신에 대해서 이토록 엄중하게 처리하는 딸의 모습에 어떤 아버지가 무작정 화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쪼록 살면서 혼전 임신과 같은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면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삶을 바꿀 결정적 순간이며 이 순간을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숙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 사건은 우리를 가장 현명하게도 가장 비참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적과 흑을 통해 연애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 연애 기술이란 다름 아닌 밀고 당기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밀당이라고도 하죠. 밀당은 엄밀히 말해서 상대에게 불안을 주자는 전략입니다. 상대를 두렵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더 다가오게 만드는 기술이죠. 조르조 아감벤도 세속화 예찬이라는 책에서 밀당에 대해 이렇게 어렵게 썼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능도, 성격도, 심지어 그 자아도 아니며 오히려 이 모두로부터 도망치는 그 사람의 특별한 비법, 재능과 성격 사이를 재빨리 오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적과 흑에서 남자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매달릴 때 여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단합니다. 여자는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여자에겐 남자의 부재만이 사랑이 됩니다. 특히 마틸드가 그러한데요. 너무 정열적인 여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남자의 부재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남자이면서 스스로 죽을 수도 있는 남자 줄리앵이 정열적인 여자인 마틸드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분량상으로 봤을 때 이 소설의 연애는 밀당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인공들은 고통을 겪다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의 진심을 마주했을 때 둘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줄리앵과 레날 부인의 사랑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끝까지 밀당을 놓지 못한 사람은 마틸드였습니다. 줄리앵이 마틸드를 사랑한다고 느낀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것은 마틸드가 솔직하고 자연스러울 때였습니다. 줄리앵은 차츰 깨닫게 됩니다. 밀당 작전 계획을 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날카로운 재치가 잘 활용되었을 것이며 불의의 질문은 그의 통찰력을 더욱 생기 있게 해주었을 것이라고. 중요한 것은 적과 극이 밀당 방법을 알려주는 소설이 아니라 밀당의 소모적인 고통을 말해주는 소설이라는 점입니다. 불안을 줌으로써 사랑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때문에 진짜 사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밀당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밀당은 가장 위험한 사랑의 전략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잘하려는 계획을 짜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진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밀당은 자신이 상대와 사랑을 어떻게든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가령 사랑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갖고 싶다는 뜻은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갖는 것은 역설적으로 나를 그 사람의 소유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노예이며 인질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노예와 인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노예와 인질은 상대를 결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줄리엔과 레날 부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밀당과 같은 자기 과신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레날 부인은 감옥에 있는 줄리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오직 하느님께만 느껴야 할 감정을 느껴요. 존경과 사랑과 복종이 뒤섞인 감정이지요. 사실 난 당신이 내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만일 당신이 내게 간수를 칼로 찌르라고 하면 나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버릴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줄리앵은 죽음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소설성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의 사형 집행이 통고된 날에는 아름다운 태양이 온 세상에 화창하게 내리쬐었으며 줄리앵도 용기가 솟아났다. 대기 속을 걷자 오랫동안 바다에 있던 항해자가 육지에서 산책을 하는 것처럼 감미로운 기분이 들었다. 자,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 나도 용기가 부족하지 않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잘려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보다 그의 머리가 더 시적인 적은 없었다. 그가 베르지 숲속에서 경험했던 아주 감미로운 순간이 한꺼번에 그의 생각 속에 너무도 강렬하게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줄리앵이 죽으면서 떠올린 베르지 숲속이란 줄리앵과 레날 부인이 산책했던 장소입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 그녀와의 그 다정하고 따뜻한 순간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 단락은 이렇습니다. 레날 부인은 줄리앵과의 약속을 잘 지켰다. 그녀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목숨을 해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줄리앵이 죽은 지 사흘 후 그녀는 자기 아이들을 껴안은 채 세상을 떠났다. 너무 사랑하면 죽음조차도 따른다는 말이 정말일까요? 레날 부인은 죽으려 하지 않았으나 결국 죽었습니다. 사랑하면 변연계가 맞추어지듯 생체시계도 같이 가나 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랑을 꿈꿉니다. 변연계와 생체시계가 서로 비슷해지는 사랑을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스탕달의 적과 흑에서 만난 레날 부인과 줄리앵, 그리고 마틸드. 이 세 사람의 사랑 방정식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랑 방정식을 풀고 싶으신가요? 지식을 탐구하는 시간, 당신이 사랑하는 책방, 책방지기 미네르바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